네, 반갑습니다. 새날의 유일한 청년 코너 업데이트 198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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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볍게 소개 먼저 하고 댓글 잠깐 읽고 본 주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주청년 스피커 정재우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노무현 재단 이사 황희두님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 황희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는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 활동 중이신 오이성님 나오셨습니다. 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에 노력하는 국제협력 활동가 오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날의 미래 권력 보람 PD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새날의 막내 보람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탄핵종이 땡땡땡님과 관호유님께서 멤버십에 바로 가입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뭐 수수님도 오셨고, 정변님, 형 왔다. 바로 형님 오셨습니까? 네. 예. 그리고 수수님이 뭐 이런 댓글 남겨주시네요. 이젠 주위 보수들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오늘 주제랑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 그쵸. 있는 그런 말씀 해주셨으니까 오늘 방송에서 사실 그 얘기를 좀 메인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바로 본 주제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기 전에 근데 한 400여 분이 지금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오시는 건지 매주 수요 조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아, 그럴까요? 이렇게 그래서 알람 받고 오신 분들 네. 뭐 1번, 네. 그리고 그냥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온 분들 3번. 네. 그렇게 남겨주시고 본 주제 들어가면 이따가 또 이걸 보고 예. 저희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음. 자, 알람이 떠서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창에 1번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아니다, 뭐 그냥 켰는데 떴다. 아니면은 뭐 이 시간에 맞춰서 그냥 뭐 들어왔다. 이런 분들은 3번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번, 3번 거의 뭐 비율이 동일하고요. 푸나님이 안 보이시는 새날의 유일한 청년 코너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과감하게 푸나님 자리에 계신 지금 재우님이 내가 그 대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난 자신감으로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자리를 노리고 있죠. 청년의 그래서, 패기를 보여주겠다고. 패기를 보여주겠다 해서 한번 그 냉정하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 방송 프로니까요. 다들 아예 좀 뭐 이렇게. 푸나님 밀어내겠습니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 왜냐면 또 새날이 워낙 이제 푸나님 그 지지층이 두꺼우시기 때문에 요즘 저런 식으로 속마음 잘 얘기하더라. 아 물론 네. 패기는 이제 네. 나도 뭐 잘할 수 있다 이거지만 어떻게 제가 또 푸나님께 그러겠습니까? 네. 예. 자 분리의 질주님이 요즘 프로그램 개발 때문에 바쁘시네요. 새날 청년들 감사합니다. 보람 PD님 이쁘다. 예 슈퍼챗 바로 또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1번이 더 많네요. 예, 알림 떠서 들어오신 분들 네. 좀 많은 걸로. 8시 반에 저희 시작하니까요. 네. 알람 받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딱 그 시간에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음님께서 업데이트는 내 머릿속에 알람이 저장되어 있지요라고 감사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해웅님. 아무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석의 지지지부터 가겠습니다. 네, 오이석의 CGG. 우리 오늘 그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분, 탄핵종이 땡땡땡. 요 아이디가 오늘의 저의 또 요 주제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탄핵종이 땡땡땡. 네, 스스로 본인의 탄핵종을 땡땡땡 울리고 있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또 한 번 계속해서 알람 시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올해 초에 좀 웃기지도 않은데 예언을 하나 했어요. 네. 제가 이 방송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작년에 얘기 말씀 주셨던 걸로 그렇죠. 기억합니다. 방송에서만 한 2번, 3번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이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전국 시행이었던 것을 이제 세종하고 제주에만 시범으로 해보겠다. 라고 축소를 했었죠. 네, 그랬었죠.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올해 첫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없앨 것 같다. 안 한다고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이 하나 이제 올라올 텐데요. 그 당시에 네.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방침 하면서 이제 안 하겠다. 네. 이 예언이 맞아 떨어졌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아요. 네, 너무 화가 나는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한 문장이었는데 그대로 현실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왜 의미가 있냐면은 뭐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시민들이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게 싫고 포장지 많이 나오는 게 싫고 라벨 안 떼지는 게 싫고 이런 시민들이 병뚜껑 모으고 쓰레기 모아서 그 만든 기업들한테 보내고 환경부 찾아가고 정부 찾아가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작하자라고 이제 흐름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이 제도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만든. 그러니까 시민의식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 또 그걸 그렇죠. 행동으로 요구하는 또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어떤 쓰레기를 좀 줄여나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었는데 보기 좋게 윤석열 정부가 까버렸다 하는 차원에서 이 환경에 관심 많은 시민들이 이 정치의 불신이 더욱더 늘었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도 더욱 많이 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근데 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뭐 이런 시민운동의 분야에서 어떤 분야는 정치적인 색채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특히 제가 일하는 쪽 같은 경우는 뭐 국제협력이나 이런 기후환경 쪽은 이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이 환경을 사랑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좀 돌아서는 계기가 이번에 좀 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이번에 어떤 계기로 확된 건가요? 아니면은 뭐 꾸준히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던 건가요? 꾸준하게 네. 불씨는 있었습니다만 네, 네. 이제 이번이 좀 컸죠. 결정적이었다. 좀, 네, 지금 카운터 펀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그 보다 더 이 현 정권의 퇴진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더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좀 줄여나가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순환경제 모델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 또 이 기회를 윤석열 정부가 걷어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쓰레기에 대한 얘기, 그럼 우리 어떻게 쓰레기의 양을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다룰 주제인데 또 다른 또 심각한 쓰레기가 이제 하나가 있으니 바로 담배입니다. 이게 담배꽁초. 네. 담배 인간은 물론 지구도 죽인다. 기후변화 대응 위한 노담 필수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이제 지난해에도 이제 났었고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 재우님이 담배꽁초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만 네. 담배꽁초를 포함해서 이 흡연을 하는 행위 자체가 기후변화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라는 연구 결과가 이제 있었어요. 네. 일단 담배 생산에만 1년에 지구에서 6억 그루의 나무 가 베어져요. 그리고 20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사용되는데 즉 축구장 20만 개만큼이 날아가는 거예요. 담배 만들려고. 와. 네. 요게 전 세계 산림벌채의 5%를 차지해요. 담배 농사가. 근데 담배 뭐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이거 무슨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숲을 이렇게까지 벌어버려야 되나 싶어요. 게다가 물 사용량이 한 해에 220억 톤에 이르는데 이게 서울 시민의 연간 물 사용량의 20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이 담배를 만드는데 생산에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담배 연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제 8,400만 톤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요게 포스코보다 많은 수치예요. 와. 그럼 이제 포스코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제일 높잖아요. 네, 이제 그 기업인데. 7천만 800만 톤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로 만 8,400만 톤이 배출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방금 우리 재훈님이 말씀하셨던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문제인데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되는 담배가 몇 가치 정도 될까? 생산되는 게. 이거 네. 뭐 상상할 수가 네. 없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6조 개비거든요. 6조. 와. 상상 안 되죠. 야. 상상이 안 되죠. 연간 전 세계에서 연간. 전 세계에서 연간. 그런데 그 중에 4조 5천억 개비가 담배꽁초로 길거리에 버려져요. 75%가. 와. 버려지는 담배꽁초 4개 중에 3개가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는 아시겠지만 저는 담배 지금 제가 지금 그 금연 11년 차 정도 됐어요. 그전에 담배를 많이 폈었는데 냄새 찌들고 그 얼마나 몸에 안 좋습니까? 그 유해 물질들이 그대로 이제 물로 뭐 강 따라
바다 따라 유입되면서 이제 각종 오염을 일으키는 거죠. 게다가 아시다시피 담배 필터는 미세 플라스틱의 온상이기도 하죠. 특히 이 전 세계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물질 중 2위가 담배 필터다라고 해요. 그 담배 필터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담배꽁초가 전혀 이제 지금 관리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게다가 뭐 담배꽁초만이나 포장 쓰레기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 꽉. 뭐 비닐도 있겠죠. 비닐 이런 거 그냥 버리잖아요. 그런 거 하면 어마어마한 쓰레기인 거죠.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담배꽁초 수거하는 데에만 3조 원 넘게 쓰고 있고, 인도도 한 1조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돈지랄이냐 싶은 거예요. 몸에 좋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숲 깎아, 몸 해쳐, 지구 해쳐, 돈은 돈대로써 누구 좋으라고 있는 산업인가 이게. 담배 우리나라는 인상공사. 혹시 여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우리나라는 이것보다는 좀 덜 들어가는 걸로 이제 알고 그러니까 중국 있습니다만. 3조, 인도 1조보다 좀 네. 덜. 아무래도 인구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대신에 우리나라도 심각한 피해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림이 또 하나 올라올 텐데, 네. 이건 서울시 자료예요. 이 지난해에 물난리 났을 때인데, 빗물바지 하수구가 막히면서 그 강남구를 중심으로 심각한 물난리가 이제 일어났었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이 하수구 20개 중에 11개, 그러니까 반 넘게가 담배꽁초로 꽉 찼었대요. 그래서 막혀버려가지고. 막혀버린 거. 그 물이 빠지냐고. 그리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2020년에 하루에 1200만 개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진대요. 1200만 개. 네. 와. 1년으로 환산하면 45억 가치야. 와. 이거 상상 안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러게. 숫자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다 걸리면은 이제 과태료 5만 원을 문대요. 근데 저 5만 원 물리는 거 저 별로 본 적이 없어. 진짜 한 번 걸려봤나? 예전에 강남에서 담배 아니, 피우게 버렸다가? 예, 그게 사실 적발이 또 쉽지가 않을 쉽지가 겁니다. 않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하나 올라올 텐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오. 담배 금지법. 그래서 09년생부터는 담배를 아예 못 사게 해버렸어요. 와. 요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금연법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그냥 09년생 이후는 담배를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이들에게 팔았다 걸리면은 이제 과태료다. 1억 2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와. 내야 돼요. 과태료 5만 원으로는 안 되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그 이거 궁금한 게, 그럼 08년생까지는 되는 건가요? 네, 되는 그러면은 거예요. 09년생 반발 엄청날 텐데, 지금 아직 어리니까 뭐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건가?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 대상이 연초까지만 있었어요. 전담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연초. 네, 이런 또 이 법의 허점을 통한 이 또 흐름이 또 있어요. 그치. 그러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거는 국가도 있다 하는 거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왜 담배가 인기가 많아지고 한 게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서잖아요. 네, 담배깡 맞아요. 예쁘게 만들고 네. 막 마초스러운 남자들이 영화에 나와서 담배 되게 맛있게 멋있게 피고 예, 그런 이미지 메이킹으로 성공을 한 산업이 대표적으로 담배인데, 이제 앞으로 인도에서는 이런 OTT에 흡연 장면이 나오면은 50초 이상 유해 경고 문구를 띄운대요. 예. 50초 이상이면 엄청 긴 시간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상 마케팅 수단으로 못 쓰게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이런 다른 국가들은 담배 산업을 이제는 좀 없애기 위한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이제 저편으로 뒤편으로 좀 밀어내기 위한 많은 움직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게 그냥 각국들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이 또 있어요. 또 우리 또 글로벌 스탠다드를 좋아하는 또 현 정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걸 또 가져오는데, 요 그림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라는 거를 딱 20년 전에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182개국이 가입한 담배를 이제 규제하겠다라는 협약인데, 요건 강제성도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그 홍보도 이제 점점 못하게 하고, 판매도 점점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담배 산업의 문제는 이 연초 안에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이런 것도 이제 공개하게 하고 하면서 이 담배 산업을 국제적인 거버넌스로 압박을 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이 기본 협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전쯤부터 해서 저런 협약이 있었네. 뭐 이런 반응들이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쯤부터 해서 실내 흡연 이제 안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다 이런 협약의 근거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국제적 흐름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이 담배 산업을 기업의 자유를 해칩니까? 그건 안 됩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공복리에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여러모로 이건 백해무익. 게다가 기후 변화에도 심각해. 그렇기 때문에 담배 산업은 이제 우리가 사양 산업으로 만들자라고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에 서 있느냐? 네, 그림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대선 당시인데 흡연자 단체가 윤석열 지지 성명을 냈었어요. 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흐름에 한참 동떨어진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 구역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흡연자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겠다. 라고 했더니 흡연자 단체들이 얼씨구나 좋다 나오는 거죠. 그럴만한데요, 진짜. 그러면서 그 사실 뭐 뉴질랜드나 뭐 인도도 그렇고 이런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그들은 뭐 유권자 없습니까? 그들은 국민 없어요? 표 주는 사람 없어요? 눈치 볼 사람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안 좋고 아닌 거면 아닌 쪽으로 흘러가게 가야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의 수준 높은 정치가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하고 추동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냥 반딱 갈라서 저 표 주세요 하는 구걸하는 정치로 이제 표를 연명했던 그리고 그 구걸에 흡연자들의 기본 행복 추구권이라는 또 레토릭을 사용을 해서 자기 표를 받아먹었던 전례가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긴 뭘 해 아무것도 안 했죠. 이런 역시나 식으로. 이제 말로는 공약인데 네. 지켜지지 않은. 네, 또 뒤통수를 이렇게 쳤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또 흡연자 또 그 시민연대, 흡연자 인권연대 또 아이러브 스모킹 뭐 이런 또 커뮤니티가 있었더라고요. 네. 몰랐네. 이런 데가 이제 지지를 했었는데 또 보기 좋게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근데 또 모르죠. 거기서 또 지지 선언을 했을 때의 이제 우두머리들은 또 한 자리씩 갔을지도. 네. 근데 지금 킴 힐링님이 흡연차 단체란 게 있냐? 이 담배 사업가들 아니냐? 뭐 담배 사업가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예. 아니면 또 정말 흡연자의 권리를 외치는 또 그거에 또 심취한 남자들도 생각보다 좀 있어요. 주변에 보다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과연 이 글로벌 스탠다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격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치적인 흐름인가? 기후변화도 못 잡고 정치의 수준도 낮추는 양아치 정치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좀 담배와 기후변화를 엮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러모로 수준 낮은 정부다. 한 번 더 또 되새기게 되네요. 근데 이게 진짜 그 뭐 이제 그 비판은 전부 다 동의하고 이게 근데 또 담배를 피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걸 그럼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진짜 막막하긴 하네요 이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규제를 심하게 할 때 그걸로 벌어들이는 세수나 이런 게 좀 아쉽지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왜냐면 뭐 박근혜 때 사실은 담배값을 굉장히 인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민주정부에서 만약에 그런 정도로 시도를 했을 때 엄청난 반발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뉴질랜드가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근거는 이런 그 세금과 관련했을 때 이거 세금은 어떻게 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거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들어가. 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50억 달러 이상의 건강보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라고 하는 게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금 덜 걷는 대신에 나가는 구멍을 막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뉴질랜드의 흡연자 비율이 뭐 네.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흡연자 비율이 50대 50인 나라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 하고 흡연자 비율이 뭐 7대 3인 나라에서 하는 거하고 확실히 이 사회적인 반발이나 그런 게 다를 텐데 네. 지금 여기도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흡연자 욕하지 마세요. 갖다 바치는 세금이 얼만데요.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흡연자에 네. 대해서는 1도 욕을 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죠. 우리 사회의 흐름에 있어서 기후변화의 시대 그리고
그리고 개인의 건강, 국가의 건강에서 봤을 때 흡연이라는 행위 자체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네. 그럼 장기적으로 이건 우리가 이제 시대의 저편으로 보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역할이지. 정치마저도 이거 못합니다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이 일은 누가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어. 근데 다른 나라들은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도 교훈을 찾아서 그럼 우리도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시다. 그렇죠. 라고 네. 논의를 하고 합의를 거치는 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다른 사안들에서 네. 이게 뭐 문재인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 대중 여론이 그에 막 8대2 정도로 갈릴 때 저도 그때 이제 당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딜레마들을 막 청와대 가서 회의하면서 진짜 많이 부딪히고 되게 어렵다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걸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던지듯이 뭐 우리 쪽에서도 던지고 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고 또 처음에 던진 사람이 욕 먹겠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세계적인 흐름이 가면 또 어느 순간 다른 나라 하나둘씩 가다 보면 이게 몇 년 지나 있으면 다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측을 해서 길게 보고 누군가 이제 화두도 던지고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또 이게 자유의 관점에서 봤을 땐 또 되게 또 복잡해지고 그쵸. 그런 뜨거운 논쟁을 일단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좀 저는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조를 네. 하고 싶었고요. 정치인의 입장보다는 정치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 이제 여당과 정부가 대표적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전혀 하는 것도 없고 특히 일원권 보증금제 같은 것까지도 환경부가 갖다 버리는 걸 보면 이 정부에게는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어떤 흐름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아요. 근본적으로 이 고민 자체를 안 하고 네.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제일 큰 문제죠. 네. 심지어 윤석열은 공약까지 저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지금 지켜지지 대표적으로 뭐 여가부 폐지도 오늘 뭐 김행 임명됐지만 네. 뭐 그건 어떻게 됩니까? 공약을 내뱉고 지키질 않으니까 이거 맞아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래 그럽니까? 우리 또 담배 산업을 막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질문. 그런데 또 우리가 담배 물론 우리가 이 사양 산업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그걸로 이제 그 안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삶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없애는 맞아요.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같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수준 높은 민주주의 아닌가 맞아요.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일부에서는 막 이게 뭐 별로 중요한 주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뭐 의견도 일부 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 업데이트에서만 사실 들을 수 있는 주제기도 하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계속 감지하고 이야기를 해야 또 이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석이 형님이 좋은 주제를 가져와 주신 것 같고 요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의석이 형님 주제는 또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 보람님의 쇼미더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 미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나라 국내 뉴스에도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되던데 모로코의 지진 난 소식 다들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뭐 한 3,000명 이상 뭐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리비아에서도 홍수로 뭐 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막 들려요. 네. 근데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3,000명 가까이 희생된 사건이 22년 전에 있었는데 바로 9.11 테러입니다.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소식이 났거든요. 네. 올해가 22주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계속 세계의 이슈가 엄청 많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남미 국가만 해도 뭐 환경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아프리카도 뭐 니제르 가봉 쿠데타 일어나고 이런 소식들도 계속 나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그 북중러 결속하고 있다 계속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양안 관계 균형도 그렇고 동북아 정사도 복잡해지고, 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시면서 지금 아시아의 발칸으로 변한 한반도 평화 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실이 중요한데 뭐 과거가 뭐가 또 그만큼 중요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와도 연결돼 있어서 엄청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새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뭐 러우 전쟁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9.11 테러든 전쟁이든 뭐 사고나 뭐 어떤 사건이든 간에
국가가 그 사건에 그리고 그 희생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겨나가는지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9.11 테러로 미국에서 그만큼 사람들이 희생이 됐을 때 그 나온 소식을 아까 그 기사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뭐 이렇게 그렇게 테러를 앞으로 다음부터는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 저 우주에서 기록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우주에서 찍은 위성이라든지 항공 기록으로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온 사진을 쭉 연결을 해서 보여주시면 기억을 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상당히 다양하고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도 뭐 이런 아까 뭐 조선일보에서도 굉장히 제목을 좋게 썼더라고요. 22년 동안 단합의 토대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식의 미국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미국을 그렇게 빨고 있는 윤 정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네. 당장 우리나라가 지금 간동 대학살 당한 지 100년 되는 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그거에 대한 추모라던가 뭐 이거는 다음에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유가족들도 사실 시간이 엄청 지났죠. 100년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나 한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죠. 오히려 그 행사에 참여한 윤미향 의원을 거의 모함하다시피 왜곡된 사실로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홍범도 장군 뭐 좀 이따가 황희도 씨 코너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홍범도 장군, 뭐 김좌진 장군 등등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때까지 독립운동 해오셨던 분들에 대한 처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뭐 과거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가 정권 잡고 나서 참사가 발생을 했잖아요. 12구 참사 때 뭐 159명은 3,000명이 아니라서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오송 참사도 그랬고 계속해서 뭐 SPC에 노동자들이 사고 나는 거라던가 등등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고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네. 재발 방지 노력을 안 하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또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자리에 저렇게 저걸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한 거거든요. 어허. 연속해서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방문을 해서 네. 이때 이런 사고가 있었다, 참사가 있었다,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저런 공간이 마련된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장 이게 우리 민주정권에서라고 한다고 한들 저런 공간을 말하자면 저런 부동산으로 치면 굉장히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그쵸. 저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저걸 근데 민주정부로서 뚫고 나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 생각을 해보면 뭐 단순히 이거 윤석열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다. 네. 이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의성님이 아까 주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간적으로 우리가 뭐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비판하는 거대로 가고 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보면은 윤석열은 지금 공약도 아무거나 남발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 하고 또 심지어 지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국민 안전에 대한 거 그리고 금융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거 소수자 뭐 등등 관련해가지고 분야별로 뭐 지역별로 형태별로 굉장히 디테일했죠. 디테일하고 다양한 실질적인 민생 밀착형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내세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런 공약의 문제가 아니다. 정착의 문제가 그리고 과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미래도 연결되고 사람의 목숨과도 관련이 된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건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능함이라는 게 키워드였잖아요. 네. 근데 어느샌가부터는 뭐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 이런 허구적인 프레임이 붙고 나서 유능이나 뭐 성과 이런 것도 마치 이준석이 몇 마디 성과, 시험 능력주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수의 프레임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뭐 성과라던가 유능이라던가 이런 키워드들이 진보에서 쓸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재훈님이 아까 전에 김행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뭐
이종섭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앉는 사람이 신원식이라고 하는 건데 네. 뭐 유인촌도 그렇고 김행도 그렇고 전혀 능력이라든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될 만한 오히려 입증을 했던 사람들까지 다 그 자리에 앉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들은 오히려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걸로 아는 사람 그냥 그 자리에 앉히고 친하니까 앉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유능이라는 키워드가 도대체 어디에 속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유능이 뭐 민생과도 연결이 되고 또 사람의 목숨과도 직결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추모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방금 유능의 키워드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 무릎 꿇고 가서 사죄를 하고 그러면서 예, 유태인들과 그 외에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다양한 이 추모 공간을 많이 마련을 했다고 이제 유명하잖아요. 가장 네. 대표적인 국가이고. 그런데 실제로 거길 또 뜯어보면은 뭐 베를린 한복판에 이 유태인 그 홀로코스트로 사망한 유태인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거의 뭐 축구장 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쉽게 네. 말해서 그 금싸라기 땅에. 네. 그러면 거기서는 반대가 없었을까? 베를린 사람들은 뭐 다 보살이고 돈에 초월한 사람들이어서 그 금싸라기 땅에 추모 공간이 마련된다고 했을 때 그냥 좋습니다. 우리 독일은 이 과거를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하고 다 받아들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거기도 다 땅값 갖고 싸웠고 생존권으로 싸웠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걸 해결 안 하고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게 만들어서 풀어냈던 게 이제 그 정치의 역할이었고 그게 유능함이었다라고 봐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민주정부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생각이 납니다만 세월호 같은 경우도 우리는 왜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추모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뭐 시민의식이 뒤떨어져서인가? 아니면 세월호에 대한 안타까움이 부족해서 못한 걸까? 저는 그건 사람들을 묶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 노력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가 함께 가는 유능함이 없었기 때문이다도 큰 문제였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건 안산에 가면은 또 더 직시할 수가 있고 안산에 네. 가면 사실 그 안산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산에 추모공간 만든다고 했더니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 프랭카드 붙었던 게 사실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붙을 수도 있지. 근데 거기서 이제 합의를 좀 해나가는 차원을 우리가 겪어야 또 이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것이 이제 현재 정치의 수준이 아닌가. 근데 정치의 수준이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 참사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또 잊어버리고 말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안타깝다 싶죠.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 국민들한테. 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인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스팔트 위에서 그 12구 참사 유가족 분들이 산보 일배를 하면서 그날 네. 비가 엄청 왔어요. 네. 근데 그게 산보 일배하는 거 보면서 아니 대통령의 사과와 그 특별법 제정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왜 이들을 이렇게까지 외면하지? 막 그런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 무릎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요. 산불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미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그걸 왜 안 하나라고 얘기한 건 솔직히 이제 비판하는 건 비판하는 거지만 그 이유를 분석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전 그런 차원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그 유권자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러면 단순히 찍먹하기 위해서 뭐 해서 아까 뭐 이재명 대표 대선 때 얘기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 찍먹하려고 그냥 뭐 소수자나 뭐나 약자들 얘기한 걸까? 만약에 5년 동안 그거 못 하거든요. 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럼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넌 또 비관론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5년 안에 뚝딱해서 할 수 있는 걸 저쪽 버전으로 그러니까 우파도 아니지만 우파 버전으로 하는 게 윤석열입니다. 근데 우리도 엄청 반발하고 지금 국힘 내부에서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속 시원하게 이재명 대표가 확 하길 바라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는 면도 있어야죠. 또 과감하게 치고 갈 건 치고 가고 근데 모든 걸 치고 가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너 왜 이거 안 지켜 하고 갑자기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로 갑자기 안에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이거 약속 안 지켰네 저거 안 지켰냐면서 시민단체에서도 엄청 비판을 해요. 전 그 비판이 부당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뭐 10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가지밖에 못했다. 나머지 7가지에 주목할 것인가? 그러면 아니면 3가지에 주목을 해서 나머지를 7가지 중에 한 3-4가지 더 붙여서 성과로 만들어낼 것인가?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사실 이게 완전 결과가 달라진다 보는데 주로 못한 거를 맨날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시민단체 원래 권력 감시하는 역할이니까 전 그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주로 정부를 비판하고 어디 가서도 막 정부 실드 치거나 뭐 당 실드 치면 괜히 막 내가 위축되고 하니까 나도 쿨하게 보이기 위해서 깐 적은 없는가?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맨날 저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걸 요즘 진짜 많이 느낍니다. 네. 한 4-5년간 하면서 그냥 그래서 저도 술자리에서 아, 너 너무 민주당 아니야? 해도 맞는데 그러면 한번 논쟁을 하든 아니면 때로는 공감을 하든 왜 그리고 이게 문제가 이렇게까지 방치되는가? 그럼 저는 정치든 뭐 스피커든 뭐든 각자의 그 우리의 책임은 어느 정도가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논의해 보면 좋겠다. 자칫하다간 이대로 이재명 대표님 되면 진짜 힘든 5년 거치고 이재명 대표님 또 뒷부분에 뭐 이거 못했네 저거 못했네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 생각 진짜 많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각자의 관점에서 난 찌르는 게 맞다 봐요. 기후 위기에서 찌르는데 각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딱 내주지 않더라도 다른 영역까지도 우리가 막 바지가랑이 잡고 막 쟤 뭐하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그 점을 우리가 좀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네, 저도 그게 약간 비판을 하되 대안 없이 그냥 까기 위한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자 이거랑 연결이 그쵸.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인물로 예실된 게 가장 머리에 박힐 것 같아서 진중권 씨를 보면 말 자체만 보면 진짜 짜증나는 거랑 별개로 맞는 말들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냥 진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소리거나 그냥 듣기 싫게 너무 하는 얘기거나 대안 없이 저렇게 하니까 짜증이 날 뿐 말 자체는 사람들이 끄덕끄덕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이 그럼 사회를 바꾸는 사람이냐 이거죠. 이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서문상현이에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 원칙을 가지고 그거를 분석은 하더라도 바꿔낼 땐 장사꾼처럼 지혜를 가지고 이거 해결하자. 그걸 이제 서문상현으로 표현을 한 건데 김대중 정신을 얘기하는 정치인들 다수도 그 얘기를 다 꺼냅니다. 근데 막상 내가 뭐 할 때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아예 장사 치러 가거나 아예 그냥 원리 원칙주의자로 가서 당위로 밀어붙이거나 이걸 그러니까 지혜롭게 했으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그 열악한 상황에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뭐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한 의지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했다 이런 비판도 받으시긴 했는데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공격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좌회전 깜빡이를 켰다는 자체를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떤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 이루기에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딱 말씀드린 것처럼 황희도 씨도 얘기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쭉 넘어오면서 한반도 평화나 대북 관계도 그렇고 뭐 국민 안전이라든지 심지어 경제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 정권, 우리 정부가 항상 유능하게 더 제처를 잘 해왔단 말이죠. 지금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퇴보하고 있지만 역사는 퇴보와 진화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선형으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잡았을 때 얼마나 더 유능하게 더 이렇게 뒤로 밀려진 걸 다시 앞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를 제가 준비를 해야지 그 날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네. 한번 얘기 저희들도 해봤으면 좋겠는 게 네. 제일 우려된 거 하나.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대통령 되시면 네. 당장 윤석열 정부 때 막 꼬인 게 엄청 많잖아요. 이게 단순히 예전으로 간 게 몇십 년 전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 정부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한 반년, 1년 정도만 지나면 저기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쪽 사람들이. 전 정부 언제까지- 니네도 똑같네 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궁색해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때부터. 근데 팩트잖아요. 여긴 핑계고. 그럼 그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런 건 지금부터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 정치인들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시민단체 역할 말씀드렸는데 시민단체 그렇게 하면 정치인들이 거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치인이 그럴 거면 시민단체에서 대표를 하든가 정치하겠다면 이거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거기에 탑승해서 논쟁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여론에 탑승하는 거죠. 때로는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아까 앞에 첫 주제처럼 아 이게 좀 욕 좀 먹더라도 과감하게 던지고 그걸로 끌어오고 그걸 해결 능력 보여준 게 정치인이지 그런 여론 그대로 탑승해서 당위로 밀어붙이는 건 그 사람 아니라 누굴 데려다 놔도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그런 반응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한번 나중에 좀 깊이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평가받기가 힘든 그런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준석 같은 인물이 못 나오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네, 다음 네. 주에도 더 다양한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론 갑자기 그 이준석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저 실명 오늘 피했는데 아 근데 왜냐면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에 평화적 흡수 통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통일 뭐 한반도 대북 관계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갖고 계신 비전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얘기했던 20, 30년 전 거를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지금 계셨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지금 변화한 관계를 이해를 하고 그 토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치.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30년 전에 A란 말씀하셨어. 이거를 지금 2023년 갖고 와서 A를 말씀하셨잖아. 라고만 해도 박수를 어느 정도 받잖아요. 거기에 그쳐 있으면 안 된다. 그쵸. 업데이트해야 된다.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해야죠. 채널 업데이트를 보라 이거죠. 그건 정치인들, 정치인 지망생들 수요일 업데이트 8시 반. 빌드업이 네, 되는구나. 업데이트해라. 어. 네, 결론은 그걸로 마무리하는 게 더 낫겠네요. 네, 수요일 8시 반 업데이트입니다. 예. 업데이트해라. 아니 근데 보람니 주제를 왜 본인이 마무리하세요? 아니 아까 그 사람으로 마무리니까 지난주에 또 거기 막 댓글 달리더라고. 아, 본인 순서 오니까 좀 기다리세요. 아니 이제, 마무리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준석 끼워준 것 같아가지고 이준석이 하는 정치는 너무 쉬운 정치라고 봐요. 네. 그래도 사실 정치가 뭐가 있어 갈라치기밖에 없지. 근데 민주당으로서 뭔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되게 보수적인 정당인데 진보적인 것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맞아. 소양 자체가 하기가 어렵죠. 너무 힘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려면은 사실 우리 젊잖아요. 민주당이랑 뭔가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사실 제대로 된 진보를 창당하는 게 차라리 더 현실적이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쪽 축이 무너진 정치인이 무너진 정치고 국민의힘은 일본에 있는 정당이잖아요. 아, 그럼 민주당 어떻게 보수 진보 혼자 다 해? 그치. 그건 불가능하죠. 맞아요. 미야킴님이 딱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 주둥이만 나불대는 마상주 그럼 정치. 너무 쉽다니까. 아. 역시 미야킴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재명 고맙습니다. 대표님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종교도 없는데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예, 사실 저도 요즘 너무 걱정돼가지고 오늘 14일차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표님이 이제 지팡이도 집으시고 복대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제 진짜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이지 않나 좀 네. 걱정됩니다. 네, 아무튼 저도 절대 이준석을 띄워주기 위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럼. 다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마무리 때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마무리인데 거기 그 사람을 갑자기 언급하면 자, 알겠습니다. 자, 황희도님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순서는 황희도의 스팀팩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그 뭐 썸네일로도 나와 있지만 보수층의 그 분열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저쪽에선 이 갈등이 시작됐고 갈등이 봉합이 절대 될 수 없을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 역사 쿠데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아하. 여기 뿌리에 아무튼 뉴라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뉴라이트는 그냥 머릿속에 윤석열 이꼬르 뉴라이트 이렇게 박아두면 될 정도로 지금 계속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오죽하면은 국정원장 출신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이종찬 광복회장 네. 윤석열 멘토로도 알려졌었습니다. 네. 그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공개 서한을 하면서 항의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그 참고로 결국에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범도 장군 건드린 거는 이거는 뭐 남로당 출신 박정희를 건드리는 것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홍범도 장군을 또 대우했던 것 이런 걸 다 부정하는 셈이라서 네. 마찬가지로 저기가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면 여기서 또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종삼이라는 사람인데 나종삼. 이 네. 사람은 근데 조금 좀 생소하네요. 네, 이 사람이 이번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네. 관여를 했었고요. 뭐 이외로도 박정희 독재를 미화하고 그리고 친일 미화 작업을 무려 육사 교수가 한 겁니다. 아, 이 그러니까 사람 이게- 육사 교수예요. 네, 맞습니다. 예, 끔찍한 사람인데 근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나종삼 처음 들어본 사람들 많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혼자 그럼 이 큰일을 다 할 수 있나? 당연히 안 아, 되겠죠. 그럼. 세력이 있을 거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혹은 뭐 국방부 대통령실 등등 합을 네. 맞춘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얘기가 또 나오는 게 다음 사진 바로 보여드릴게요. 하하. 뉴라이트죠. 여기 뉴라이트의 대표적으로 지금 실세로 알려진 사람은 김태효, 이동관 등이 있는데 이 뉴라이트가 20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한국판 네오콘을 표방해서 등장을 했었고 미국판 네오콘이 약간 힘이 빠지고 나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제 힘이 빠졌었다. 요걸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랬던 퇴물들이
지금 다시 등판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뭐 유인춘 장관 얘기도 나왔는데 뭐 신원식 지금 뭐 거의 지명을 했고 이렇게 되면 그냥 간다는 거죠. 네, 청문회에서 네, 뭐가 네, 있든 간에 네. 그런 식으로 퇴물들이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인물 정확히 정리가 돼 있는데. 네, IM 피터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음. 뭐 김태효부터 뭐 이동관, 한호섭, 그러니까 뭐 국정상황실장, 진실화해 위원장, 통일부 장관, 아까 보셨던 나종삼, 지금 좀 전에 얘기 나왔던. 네, 그리고 뭐 국가안보실 1차장이 김태호 씨죠. 아유. 근데 이 사람도 이명박 핵심 참모였고요. 심지어 외교 담당인데 군사기밀 유출해서 논란을 키웠던 사람이고 2개월 만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별 짓들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이주호 무료교육부 장관 네. 그리고 신지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저도 이제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했었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부위원장으로 지금 가 있는 사람 또한 뉴라이트고요. 뭐 거기 말고도 지금 지금 뭐 문체부 장관. 박광균. 그렇죠. 네. 뭐 국가교육이 뭐 권익위 등등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 그럼 핵심 목표가 뭐냐?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서. 왜냐면 교과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소위 말해서 세뇌, 가스라이팅 이런 걸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뉴라이트가 극우와 합쳐졌다. 근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극우라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극단적인 우파가 아니라 저 아까 뭐 일본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고 저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 친일파가 나라를 세웠다. 그냥 뉴라이트는 친일파가 나라를 세웠다고 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한 줄로 생각하시면 네. 그걸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친일이 나라를 세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깎아내려야죠. 그래야죠. 그 사람들의 공은 없는 거야. 그러네. 라고 쳐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논리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 나온 게 1948년 건국절 이명박 정부 때 이거 슬쩍 갖고 나왔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지금 다시 나온 거죠. 48년 건국절 믿는 이유도 제가 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거 말고도 요즘 많이 들리는 자유민주주의. 네. 그걸 민주주의로 한다 그러면 이건 인민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거다 하면서 막 북한이다 이런 식으로 자유자에다가 되게 열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있죠. 사람들 그거 버튼 누르면 바로 나온 사람들 그냥 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들의 이제 핵심 이념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식민지 근대화론 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일이랑 연결되는 거고 강제동원이나 그다음에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것도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또 되게 선 넘는 발언들 많이 하는데 굳이 여기서 제가 얘기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뭐 그거 말고도 이승만이 곧 건국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48년 이전에는 그 독립운동하던 분들 사이에 막 공산주의자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민족주의자와 막 그럼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치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 사람들 네. 그런 그리고 생각을 가졌던 이승만부터가 진짜 대한민국이다. 요 세계관이니까 이들 입장에서 이승만이 무조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앞에 역사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고 그래야 친일파들의 만행도 죄가 안 되는 거죠. 그 전엔 국가라는 게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책임지냐. 저기 오히려 막 빨갱이 뻘건 사람들 우리가 막아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구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무슨 강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도 철거해야 된다까지 가더만요. 네. 그 얘기한 거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축하를 하러 갔죠. 이거 네. 뒤집어서 이재명 대표 아까 윤미향 의원 얘기했는데 그때 기사 엄청 쏟아졌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거기 가셔서 축사했다고 보세요. 심지어 거기 온 사람 중에 나경원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의 다 간 거 아니에요? 거기? 아, 뭐 그렇죠. 그 거의 대통령실도 네, 가고 그러니까요. 갔습니다. 이게 근데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무튼 그거 말고도 친일파 백선엽 띄우기 뭐 이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뉴라이트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다 기사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뉴라이트 사람들이 여기저기 포진해가지고 지금 그걸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스텝이 꼬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그 논란이 되는 홍범도함 이름. 네. 이거 기사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네. 1순위로 지정한 이름입니다. 네. 홍범도함. 박근혜 정부.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해군이 네. 군함을 단순한 기계로 안 본다더라고요. 네. 지금 요 관련한 기사 내용인데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여긴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국 군함을. 해군이 영국 해군이 세계 표준을 만들었는데 세계 해군의 표준을 만들었는데 군함 이름이 사람처럼 영혼을 갖고 있다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면 불행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한번 뭔가 딱 정하면 쭉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재수 온 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나라 망해가지고 그러네. 바꾼 거죠. 네. 나라 그래서- 망하기 전엔 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나라 망하기 전에 안 바뀐다. 그래서 이제 해군에서도 그 한덕수 총리부터 갑자기 툭툭 던지니까
뭐 해군도 바꿀 생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충돌하는 것도 어허.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최근에 이제 또 아까 제가 이승만 띄우는 거 이게 디폴트예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뭐 이렇게 천공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뉴라이트와 이승만도 사실 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 이승만 기념관. 이거에 여기에 또 혈세 낭비한다고 몇 달 전에 욕 좀 많이 먹었었는데 열받아. 이거 지금 모금을 또 시작했대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지원 사격을 나선다. 아니 그래서 이게 뭐 셀럽 연예인이 여기다 막 예. 투척한다고. 다음 사진 또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예. 있나요? 그 유명한 나 이거 지금 아시는 분은 얘기해야 되나 댓글- 말아야 되나 좀 그러고 있었는데. 예, 아주 유명한 배우 이영애 야, 씨가 이게 있구나. 계좌 열기도 전에 또 지난 7월에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산소 같은 아니 누나였는데. 이거는 진짜 김기현 씨나 대통령실에서 난 뭐라고 얘기하려나. 왜냐면 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자우림에 김윤아 씨를 겨냥한 듯이 개념 없는 정치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연예인. 아, 개념 연예인. 없는 개념 연예인. 개념 없는. 예. 아니 장례찬 씨도 지금 거기 숟가락 얹었죠. 그렇죠. 장해찬도 얹었고. 예, 그리고 아까 그 이석영님 말씀 주신 그 끔찍한 뭐 세종대왕 건드리고 이순신 장군 건드린 그 단체에서 했던 얘기가 우파 문화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지금 영화계나 예술계에도 좌파들이 막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우파들 힘 합쳐야 된다. 아니 거기에 가서 굉장히 좋다고 저러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그럼 사실상 이게 김기현이 사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정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 문화예술계 그렇지. 블랙리스트 이명박근혜 정부 때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다시 나오는 거 그 아니야? 뉴라이트계 인사들이 직접 또 지금 정부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쵸. 또 김기현도 공개적인 그런 석상에서 특정 연예인을 지목을 해서 모 그쵸. 밴드 연예인이라고 하면 그 지목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개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사실 블랙리스트지 뭡니까? 그렇죠. 지금 청년 최고위원 여당 대표가 그 그렇죠. 좌표를 찍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참고로 더 찾아보니까 이제 그 이영애 씨가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재단 쪽에도 이제 그 후원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에? 그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모든 정권에 네, 모든 정권에 후원을 이제 한다고. 아, 그래요? 뭐그 정보까지는 드려야. 그리고 판단은 이제 드신 분들이 하시고. 솔직히 그건 몰랐네. 네,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노무현 재단 모른 척할 수는 없으니까. 이영애 씨? 네, 이영애 씨가. 산소 같은 누나니까 어디에나 있어야지. 공기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 하고 있구나. 물론 이게 뭐 옹호하자거나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드라이한 사실을 그래요? 전해드립니다. 이건 솔직히 몰랐네. 네,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저도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로서 아무래도 후원을 하고 있다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그 이승만 저 기념관에다가는 네. 아주 큰 돈을 내고 노무현 재단에는 월 10,000원. 월 10,000원 내. 그럼 이게 문제가 되지. 그쵸. 그거는 명분 찾기 아닙니까? 그럼 그 누나 이산화탄소 같은 누나지. 산소 그치.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근데 제가 금액을 모르니까 저도 제가 여기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게 안 까이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꼭 이영애 씨를 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안 까이기 위해서 그냥 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난 얘도 좋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 역사를 알면 이게 양립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이게 분열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다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네. 다음 사진 보여드리자면 결국에는 앞에 보셨듯이 너무 선 넘은 거예요. 우리가 뭐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지금 청년들의 뭐 또 정서와 이걸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반대로 저쪽도 골아픈 상황이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되겠다면서 그때 들고 나왔던 게 무슨 뭐 86 욕하고 노조 욕하고 막 그런 욕하고. 거였는데 거기에 무슨 청년 기대를 하냐. 지금 그런 얘기가 안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실제로 지금 뭐 뉴라이트가 저렇게 광폭 행보를 보이니까 내부 반발. 그러니까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 갈라치기 한다. 참고로 저 뉴라이트란 말 처음 쓴 게 이동관 씨라고 합니다. 네. 뉴라이트. 근데 약간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라는 이 명칭 자체가 너무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미지적으로. 왜냐면 새로운 빛.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빛으로 해석했어요. 약간.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니, 그래서 정말 영어 쓰고.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라는 명칭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보수 꼴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멋있게 보이려고 일부러 브랜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우리가 뉴라이트 하면서 얘기를 계속 하면 예를 들어서 뉴라이트를 모르는 중도들은 이렇게 뭔가 좀 이미지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 팍 있잖아요. 약간 선거라는 것이 근데 그 얘기도 저도 되게 타당하다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죠? 그 프레임 이론이나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는 입장인데 근데 저들 이름이 뉴라이트 전국 연합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급을 그럼 피하고 갈 수 있냐? 그럼 허수아비 때리는 게 될 수 있어서 좀 그런 우려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새누리 당할 때 새누리랑 약간 연결되긴 하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전 사진 혹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넘어가 버렸는데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조사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게 60대 제한 모든 나이대에서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 60대마저도 50% 후반이에요. 그리고 TK에서도 반대 65%.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악수를 둔 겁니다. 그게 진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겁없이 저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자면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입장과 그냥 대통령 주변에서 그렇게 한 자리 하고 있는 총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들과는 또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뭐 중도나 뭐 이런 사람들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대통령이 근데 좀 적당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내용 초선 뭐 그 인터뷰나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 관계자 보면 여론을 너무 안 살핀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저 바로 저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한 초선 의원이라는데 어디 겁 없이 지금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모 의원, 초선 의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고는 있지만 솔직히 민주당보다 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의원들이. 내가 국민의 의원이라면 그쵸?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맞습니다. 총선 때문에 네. 공천권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아니 막말로 며칠 전에 그 녹취록 파문된 거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그러고. 그 녹취록 보면은 약간 그런 얘기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과 뭐 어떤 정책을 해서 어떻게 나라를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밟고 이용해 먹을지 그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래도 정치판에서 한 3, 4선 해먹은 의원인데 저기 어디 검찰총장 안에 나와갖고 당을 뭐 뽀개버리겠다고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냐고. 네. 국민의힘이 더 싫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그 싸움이 벌써 번진 상황이고 결국에는 유인촌 장관 예. 유력하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도 미쳤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에서 이건 네. 아니지 않냐. 나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설마 했는데 오늘 바로 지명 얘기 나왔고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지금 커뮤니티에 이게 되게 재미있게 돌고 있던데 하태경 의원이 이걸 재활용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게 환경에서도 우리가 재활용하지 않냐도 하면서 네. 유인촌 장관 온 거를 재활용을 비유했다는 건 그 하태경을 뭐 쓰레기로 봤다는 거냐 뭐냐 뭐 그런 얘기가 자원도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막 그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이 보수라고 할 수도 없지만 뉴라이트와 지금 윤석열 그리고 나머지 국민의힘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쪼개질 수밖에 없고 그 첫 신호탄이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지금 재보궐 거기에서 김기현 리더십 그걸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수 하나 더 넣었죠. 네. 던져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지켜보시면 반격의 시간은 지금 이미 왔다고 보고 예. 우리는 이제 뭉칠 타이밍이다. 맞아요. 네, 대표님 지금 2주간 엄청 고생하시면서 맞아. 교권 회복이라든지 그런 거 다 챙기고 계세요. 또 검찰 조사는 조사대로 받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하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 가가지고 기자들한테 저 오늘 거기 가니까 눈물 흘리는 거 잘 좀 찍어서 기사 내주십시오. 이런 거 청년 정치 아닙니다. 언급하면 안 돼요. 누군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아무튼 그런 청년관 대비되는 업데이트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희두님 주제 뭐 그냥 형식적으로 종만 일단 칠게요. 네네. 일단 종만 치고 자연스럽게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도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종만이들은 왜 안 와? 종만 치니까 종만이 생각나네. 오늘 어디 갔어요? 아니 원래는 종만이들이 그 촛불 그 문화제 이런 거 자주 참석해요. 사실 맞아요. 현장파입니다. 종만이. 맞아. 쇼츠 많이 올라오더만. 네, 쇼츠도 많이 올라오고 항상 이 현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만이들한테는 웬만하면 이제 태클을 안 걸려고 해요. 지난주까지 근데- 걸던데. 아니요, 지난주 칭찬해줬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또 왜 안 왔어? 오늘 뭐 있나? 오늘 뭐가 그러게요. 있습니까? 네. 행사가? 하네. 뭐야 이거 하시네. 저희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여기서 이제 정재훈한 사람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훈님이 정말 이렇게 해도 전혀 거기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걸 보면서 리더십이 평가가 된다.
뭐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석은 열려 있습니다. 아, 예. 아무튼 뭐 군기가 빠진 종만이들 바로 지금 미야키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본인 행사했을 때는 와서 막 댓글 달고 막 구독해 주세요 하고 뭐 오늘 별거 없다 싶으니까 좀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튼 나중에 제가 종만이들 한번 네.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댓글 소통 조금 하다가 방송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예. 그거 홍보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무슨 사진 홍보? 하나.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말할래요. 이미 이제 녹방 막방은 지난주에 이제 끝났고요. 아쉬워라. 22일 다음 주 말할래요. 다음 주 금요일이고요. 생방송입니다. 공개 방송. 여기에 특별 게스트 2분이 오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 그 재단에서 공개를 안 해서 저도 제가 공개를 못 하는데 왜 2명일까? 아 누군지는 알고 계시는데 공개하기는 어렵다.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2명일까? 2명? 네, 말할래요. 그럼 또 무슨 레오도 떠오르고 2명. 왜 2명일까? 종만이들 2명 아니야? 아니, 여기 홍보에 공개 잘 잡아주세요. 아, 예. 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 2명. 근데 말씀하신 열어놓고 생각해도 좋죠. 왜 레오는 2명일까? 의성님네 고양이. 저희 고양이 이름이 또 레오죠. 아 그러네요. 레오. 레오. 그러면 레오와 또 의석 이렇게. 레오와 의석일 수도 있고. 누군 2명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2일 노무현 시민센터에 오시면 20일 몇 시입니까 저거? 7시부터. 아, 저녁 7시. 그래서 그 앞에서 보실 수 있는 건 지하 2층.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오. 제 사상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주신 분과 함께 방송을 하게 돼서 홍보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노무현 시민센터 공개홀에서 네네.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진짜 라디오 공개 방송 같은 느낌이겠다. 진짜. 시민센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렇게 열려 있게 다 돼 맞아요. 있어요 공개 방송.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질문이 나왔습니다. 고고식님 우리 또 회원분이신데 유시민 네. 이사장님 아니냐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죠. 아, 네. 존경까지는 아니고 존경하고. 아까 존경이라고 하셨는데. 리스펙. 또 존경 리스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존경을 또 많이 합니다. 존경. 근데 히든님이 존경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을 텐데 이 정치 쪽 관련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뭐 유시민 이사장님 계실 거고 뭐 김어준 총수 있을 거고. 전 그 이해찬 대표님 정치인으로서 이해찬 대표님. 민주당의 또 살아있는 역사죠. 뭐 푸나님도 있고 박시영 대표님도 있고 또 저도 있고. 나 그러니까 정재호 저는- 언제 나오나 했어.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은 아니지만 네. 이 희두를 이쪽 길로 인도해준 사람으로서 또 저를 존경하는 걸로 뭐 알고 있고요. 저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대꾸를 하지 않겠고요. 네. 아니, 지금 뭐 정준희 교수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지 교수님. 푸나님도 나오고 있어. 그러네. 곧 노무현 재단에서도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누가 나오는지 오픈을 다 아는 거고. 근데 뭐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진짜 가고 싶다. 그날 못 오세요? 저는 또 출장 또 가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가서 다다음 주 월요일에 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또 없습니다. 와, 위태로운데 지금 이거. 그래서 큰일이야. 네. 좀 못하는 사람을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럼 다음 주에 오는 사람은 못하는 거가 이미 프레임이 돼 있나요? 아니 근데 못하는 사람 없어요. 못하는 사람 부르려면 없고 다 잘하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나는 이러는데 맨날 잘하는 사람 부르잖아. 근데 그래 다행인 거. 지금이 198회거든요. 업데이트 네, 벌써. 그렇죠. 199회 때 못 오시니까 200회 때는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또 모르죠. 다음 주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 그 자리에 꿰차면.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해운님이 기후 아저씨 안 나오는 날은 시청률을 패스하시겠다는 지금 강수를 지금 두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책임 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못 나오는 얘기만 하면 고고식님이 자꾸 제 고용 불안을 자꾸 건드리시는데 이거 상당히 잘리려고 막 상당히 두려운 멘트예요. 살 떨리는 멘트죠. 왜냐면 또 이거 마음 욕을 먹으면 해도 어쩔 수 되지만 없거든요. 이건 안 된다. 캄보디아 가가지고 얼마나 살 떨렸는데. 이번에 어디로 가세요? 이번에는 저기 중앙 아메리카의 니카라과를 갑니다. 니카라과를 가요. 거기 뭐 잠깐 전화 연결이라도 되나요? 뭐 카카오톡이나 어, 보이스톡?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뭐 잠깐이라도 그래야 불안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 예. 그래도 또 콘텐츠 준비해야지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요. 왜냐면 형 없을 때 제가 잘 여기 지키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너만 가만히 있어. 왜냐면 형 저번에 그 기후 활동 갔을 때도 제가 이거 다 커버한 거 아닙니까? 여행자 만든 분 너 아니야? 나 모두 투어 만든 사람 너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여기 그때 히트였나? 뭐 저 이번에 일하러 갑니다. 확실히 제가 모습 받고 일하러 가고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우리 세금으로 살짝 읽어주- 예. 우리 세금으로 그 ODA를 할 때 우리가 직접도 합니다만 국제기구에도 돈을 줘요. 국제기구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라. 아. 그래서 우리 이제 세금으로 이제 UN 기구에다가 아. 돈을 주게 있는데 그 UN 기구 중에 WFP라는 식량 관련된 네.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니카라과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뭐 급식 사업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그걸 잘했는지 이제 그 평가하러 가는 거예요. 그 오. UN이 한 사업을 오. 이제 일하러 가는 거 맞습니다. 네. 오. 아니 안 그래도 의석이는 다음 주 오면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또 마침 안 오시네. 아니 이게 그래요? 왜냐면 예산 관련해서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네. R&D 예산 삭감하면서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지원해준다. 네.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아프리카에 네. 그 2년에 걸쳐서 8조 원 가까이 뭐 금융 패키지를 지원한다. 네, 뭐 네. 추경호가 또 이런 네,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를 저 의석이한테 다음 주에 딱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다음 주에 안 계시면은 뭐 안 그래도 한번 어. 그런 얘기를 한번 준비해 한번 해볼게요. 주제로. 저는, 네. 왜냐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저가 제일 민감해요. 요 얘기할 때.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어. 반기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는 윤석열 정부 옆에서 그런 일이 되도록 일을 벌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저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런 걸 비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오. 왜냐하면 흘러가는 모양새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네, 음. 그거 한번 정리를 좀 해서 어. 조만간 이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어디 가냐고요 다음 주에. 아, 그 아까-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니카라가 잘 갔다 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수수님이 8조 짜증난다 또 뭐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이게 뭐 금융 패키지인가 뭔가 뭐 2년에 걸쳐서 8조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오늘 또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또 저희가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어갖고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예, 오늘 방송 시간이 많이 오버됐기 때문에 이제 슬슬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매주 수요일 8시 반에 저희가 꾸준히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유일한 청년 코너이기 때문에 또 푸나님 없다고 안 오지 마시고 저희 방송도 계속 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또 청년의 파이로서 또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으니까요. 그 노력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윤님이 제 슈퍼챗도 읽어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잠깐만 혜영님 우리 슈퍼챗 주셨었나?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아 주셨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업데이트 노가리 타임 화이팅. 야 이거 뭐 아이,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아니. 자기 지지자 못 챙기는 윤석열이랑 비슷하네 정재율. 그러니까 공약 지키지도 않고 막 이미 뭐 내 지지자다 이거예요. 왜냐면 노가리 타임에서 제가 조금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채팅창을 조금 진짜 죄송합니다 혜원님. 예.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예. 혜원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혜영님의 슈퍼챗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는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재밌었다면 채팅창에 1번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